GMO가 처음 등장했을 적에는 우리 학계에서도 이 GMO의 안전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은퇴하시고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GMO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GMO에 대해서 글을 썼었는데 식품산업계는 과학계는 물론이고 생명과학, 생명공학 쪽에서도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도 걱정을 안 하는 아주 이상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GMO 완전 표시제 얘기가 국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더니 식품산업협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쓴 글을 읽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이야기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됐는데 지금 여기 보인 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식약처의 인식조사 내용을 가져온 건데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안전 부작용 이런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에 식품과학계나 식품산업계에서의 목소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는 안전이라는데 소비자는 안전을 걱정하는데 부작용을 걱정하는데 식품과학하고 식품산업계에는 가격 상승, 양극화, 서민경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GMO 얘기는 이렇게 두 진영이 아주 완벽한 동문서답을 반복해 왔습니다. 소통이라는 가능성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동문서답을 계속해왔고 그 상황은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가 MSG 때도 그렇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뭘 걱정하는지를 국민들이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주는 게 소통의 첫 단계입니다. 넌 바보라서 네가 뭘 몰라서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대화는 거기서 끊어지는 거죠. 당신이 뭔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내가 들어볼 의사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달라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지 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더 큰 이 관심사를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GMO라는 새로운 뭔가가 등장을 했고 거기에 보면은 저 위에 있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유전 물질 또는 전문가들은 DNA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뭔가가 있고 그 밑에 뭔지도 잘 모르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이제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영양소예요. 하여튼 리본꾸원함과 같은 그런 정체불명의 단백질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자연에서 만들어진 DNA나 자연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괜찮은데 사람이 건드려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DNA나 인공적인 단백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이 소비자들의 상식을 조금 파고 들어가면은 과연 DNA, 유전 물질하고 단백질에 대해서 뭘 걱정하는가를 보면은 이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DNA나 단백질이 혹시라도 내가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암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찾아보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주로 이제 의료 분야에서 나오는 그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에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GMO하고 관련된 위험성, 위해성, 부작용 이거는 결국은 속을 파고 들어가면 발암성하고 알러지 두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발암성은 이거 정말 잘못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암물질은 절대로 보거나 만지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곧바로 암에 걸리는 것처럼 잘못 제시가 되어 있어요. 발암성이라는 건 아주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발암물질을 한 번 먹어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매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양을 장기간에 걸쳐서 먹었을 적에 암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발암물질은 그냥 한 번 보기만 해도 암에 걸리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죠. 알러지도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알러지가 굉장히 물론 알러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우 먹고 복숭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땅콩 먹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러지를 기피 대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되면 답은 전혀 달라집니다. 화장품에 대한 알러지도 그냥 용납을 하고 있고요. 식품 알러지도 용납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공산품이나 식품은 정말 널려 있다시피 합니다. 이거를 100%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 분야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이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고 예를 들어서 땅콩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은 아직도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는 개인별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과는 여러분들 다 안전한 식품이죠. 아무도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 저는 사과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입술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사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입에도 못 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과를 금지 품목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GMO의 알러지 유발 가능성도 같은 수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산하고 합성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산은 안전한 거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은 몸에 굉장히 나쁜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고독도, 버섯의 독도, 뱀 독도 다 자연산 물질입니다. 자연산 물질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확실한 착각인데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암성과 알러지에 대한 이야기, 합성과 천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게 이제 GMO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열쇠입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들고 나가서 국민들한테 너 바보야. 발암성은 이런 거고 알러지는 이런 거고 합성은 이런 거고 천연은 이런 거고 해봐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어떻게 잘 감춰두고 국민들을 설득을 한 후에 이거를 충분히 신뢰하는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 헤쳐줄 건가 하는 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GMO 문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유럽과 미국의 기술 전쟁의 결과입니다. 유럽은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료하고 축산물은 예외로 표시를 하는데 제외를 하고 있는데 완전 표시제를 해가지고
주로 미국 진영에서 생산된 GMO 농작물의 그 유럽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거기 고유 식별 코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완전 식별제라는 완전 표시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극히 최근까지도 이 GMO 표시제에 대해서 정부나 식품이나 이 과학 분야 또는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23일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GMO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이오 엔지니어드 푸드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BEF라고 부르면서 이 생물과학적 식품의 부분 표시제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모든 식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밑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12종의 그 식품에 대해서만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공급하는 그 상점이나 식당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규정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GMO 표시제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이 GMO 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사회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완전 표시제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얘기는 기술에 대한 인식입니다. GMO는 명백하게 미국에서 등장한 기술이고 지금도 미국이 GMO 기술의 상당 부분을 거의 끌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이 GMO에 대해서 GMO 기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그 두 진영의 차이는 농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지평선 끝까지 같은 품종의 농작물을 심어놓고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요. 유럽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화된 이 GMO 작물을 재배하는 게 유럽 농민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미국의 영향력을 따라가면서 에너지하고 식품에 관한 규제는 유난하게 유럽을 좋아합니다. 유럽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가본 적도 별로 없으면서 왜 이렇게 유럽을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건지 이건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식품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고 엉터리,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엉터리 정보 말고 우리 식품과학을 전공하는 우리 전문가들이 제공해주는 진짜 과학적 정보를 한번 믿어보라. 그리고 통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신뢰해야 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과학과 통계와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모든 식품 포장에 저렇게 깨알같이 써 있죠. 제가 화학을 가르치고 이제 정년퇴직해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저거 못 읽어요. 저긴 제가 알고 있는 화합물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저 학교에서 전혀 쓰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화합물 이름들이 잔뜩 나오는데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정보가 아마 식품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모양이에요. 왜 우리 사회가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저런 정보를 찍어내는 일에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되는 건지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깨알같이 적어놓고 저게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참 섣부른 것이죠. 저는 한 번도 저걸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소비자한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성분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옛날에는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우선 먹고 보자였는데 이제는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그 안전, 위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식약처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기구가 그 식품이나 환경에서 유해 성분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허용 기준이라는 일반적으로 허용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허용 기준의 의미가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안 돼 있고 사실은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그 허용 기준하고 가장 비슷한 사회적 제도가 이 고속도로 또는 도로의 제한 속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도로에 제한 속도가 걸려 있죠. 특히 앞에서는 30km 미만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런 번호를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독일은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습니다. 아우토반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저런 그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저 표시는 여기서부터는 네 맘대로 달려라. 근데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답니다. 저기는 경찰이 없습니다. 그 과속하는 차를 단속하는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죠.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하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하루에 한 1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서 1년에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 기계 장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자동차를 움직이기만 하면 사고가 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선택한 거는 그 제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그 제도화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반드시 사고가 나느냐? 아니죠. 그리고 제한 속도 이하로 달리면 절대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왜 제한 속도가 나라마다 다르고 도로마다 다르냐?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왜 독일은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고 우리나라는 어떤 고속도로는 80km고 어떤 거는 100km고 어떤 거는 110km고 이렇게 다른데 그게 왜 그렇게 차는 똑같은데 왜 그렇게 달라야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적 제도는 허용 기준은 그 위해성이 물론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입니다. 그런데 위해성만 가지고 이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또는 제한 속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 예를 들어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겹살이나 이런 거를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벤조피렌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체 발암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번 먹어서 암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자주 먹거나 많이 먹으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벤조피렌의 허용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막을 방법이 뾰족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소위 불맛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음식은 거의 대부분 벤조피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발암성을 핑계로 해서 벤조피렌을 금지 항목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나는 불맛을 좋아하는데 암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불맛을 좀 즐기고 싶은데 네가 왜 내 선택을 방해하느냐 하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소비자들의 기호하고 유해성이 상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빨리 달리고 싶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제한속도를 걸어놓으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세상을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제한속도 또는 허용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사회적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는데 저렇게 고속도로에다가 제한속도 표시를 해놓고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교통경찰이 거기다가 범칙금 딱지를 끊어서 보내고 벌칙금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허용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용 기준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는 허용 기준을 낮게 책정을 하고요. 허용 기준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허용 기준을 높게 책정해서 운영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리고 허용 기준을 어겼을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위험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죽을까봐 경찰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돼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해주는 겁니다. 허용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 기준을 10배 넘었다, 100배 넘었다 하고 언론이 소비자한테 겁을 주는데 10배, 100배 넘은 거를 먹어도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허용 기준을 넘긴 식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유통을 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소비자한테 위험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왜곡을 시켜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